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또 문학이라는 것을 이제 상담에 적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문학 상담 또는 문학 치유. 문학 치료, 원래는 문학 치료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 의사협회에서 치료자를 못 쓰게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이제 저도 문학 치료사 자격 과정을 운영해 왔는데 치료자를 못 쓰는 관계로 문학 심리 상담사로 이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회 하루에 3시간씩 24주를 해서 이제 전문 자격협회 자격증을 이제 발급해 오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문예창작과 교수를 한 10년 하다가 그 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사회복지 다시 석박사 과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복지학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간 공부한 문학을 어떻게 임상사회복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을 하던 중에 살펴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미 그 미국과 독일에서 한 50년 이상의 그 전통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기법도 잘 개발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전통적인 우리의 글쓰기와 융합을 시켜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그걸 쭉 2008년부터 쭉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2008년에는 이제 직장인반에 야간에 그 직장인반에서 이제 문학치료 실습을 2학기씩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보니까 그동안에 그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소위 말하는 미해결 감정이 이제 척척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 시간 이제 쓰게 하니까 처음에 한동안은 계속 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많이들 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기 말쯤 가니까 이제 그 숨어있던 해맑은 얼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상 제 과목이 그 제일 마지막 주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배치가 돼서 한 주일간 힘든 거를 이제 싹 씻어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제 문학 치료라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제로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 치료이니까 문학과 치료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그걸 잠깐 기초적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요 말미에 간단한 그 워크숍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것을 왜 모르고 사는가, 문학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학을 좀 많은 분들에게 보급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왔는데, 문예창작과에 신입생이 들어오면요, 제가 첫 시간에 물어봐요. 이 4가지 질문을 던져서 이게 자신이 없는 사람 빨리 그만두고 가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첫째, 유명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를 물어보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부자가 안 될 자신이 있는가?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근데 문학은 그런 거라는 거죠. 고독할 자신이 있는가? 맞아요. 모든 사물과 사람과 세상을 남들보다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이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빨리 돈을 벌어라 하고 제가 내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쓰지 않고는 못 버리겠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으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나죠. 제가 2000년도에 만해 한용운 평전을 썼어요. 그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 그 IMF 때문에 이제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뭔가 좀 힘을, 의욕을 북돋자 해서 이제 한길사에서
기획한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의 11번으로 제가 참여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에 관한 평전을 쓰면서 많은 자료도 읽고 또 홍성이나 백담사, 뭐 시무장 이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 이분이 1930년대 어떤 동아일보 기자인지 기자가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대답이 그거는 고추나 기름이나 깨와 같은 것이다. 이거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다. 그러나 이게 없다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겠는가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문학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로 뽑아봤어요. 첫째는 거울이면서 등불이다. 거울이라는 것은 뭐 시대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윤동주의 서시 그러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서시를 읽어보면 그 서시라는 거울에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게 되잖아요. 성찰의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시리에 빠져 있을 때는 등불의 역할을 하죠. 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늘 생각했어요. 하나는 공허한 언어, 빠롤 비드라고 하는 것과 충만한 빠롤 플랜느가 존재하는데 이 세상은 지금 공허한 언어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가슴을 치는 충만한 몇 마디의 말을 만나게 되죠. 그게 성서에 있던, 불경에 있던, 시에 있던, 소설에 있던, 아니면 무슨 연설문에 있던 그 충만한 몇 마디의 말을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락강이 말한 대로 그 인간의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러면서 또 언어를 통해서 치유가 되죠. 그 대부분의 심리 상담이라는 게 말하기 치료잖아요. 토킹 큐어잖아요. 말하기 치료인데 이제 제가 하는 이 글쓰기 치료는 그게 플러스 알파. 말하기 치료에다가 이제 다시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치유 기능을 접목을 시킨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충만한 몇 마디의 말이다. 공허한 말을 뚫고 솟아오른 그 충만한 몇 마디의 말, 그것이 시가 아니겠는가 또는 소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동국대학교에서 미당 서정주 시인에게 배운 거의 마지막 세대인데 이분이 언젠가 시를 정의하시기를 시는 늦가을에 잘 익은 사과를 한광줄이 따다가 갖다 놓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사과를 우적우적 씹어먹고 사과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시인은 그 사과를 창가에 두고 사과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많은 이들에게 사과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쓴 시 중에 바닷속에서 전복 따파는 제주해녀도 제일 좋은 건 님 오신 날 따다 주려고 물속 바위에 붙은 채로 놓아둔단다. 시의 전복도 거기 두어라 다 캐어내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요. 바다에 두고 바다 바래여 시인인 것을. 그게 이제 시의 본질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라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제주해녀가 정말 좋은 전복은 님이 오신 날 따다 주려고 숨겨두듯이 시에서는 말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캐어내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요. 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그게 무슨 시의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잃어버린 그 삶의 본질에 대한 잊혀진 진실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주는 게 시나 문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 따라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 분주함 속에서 잊고 지내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준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과학이다.